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북한의 총질로 한 사람이 사망했던 바로 그 사건, 바로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한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자 김정일의 처조카인 이한영 암살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영은 앞서 말했듯 북한의 최고위층인 로열 패밀리의 일원으로 직접적인 김일성의 직계인 일명 백두혈통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김정일의 아내이자 김정남의 생모 성혜림의 언니 성혜랑의 아들로 북에서는 당연히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1982년 20대 초반에 스위스 제네바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망명했죠. 이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의 로열 패밀리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해외로 망명을 간 사람들이 있었고,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 역시 사실상 북으로 들어가지 않고 떠도는 생활을 했었죠. 북한의 핵심 지배 계급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망명하여 건너온 케이스는 그 전까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이한영이 처음이었죠. 즉 지금 북한의 지배자인 김정은과는 이종 사촌 관계인데, 그는 그냥 망명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고, 김정일의 김씨 정권을 비판하며 그들의 사생활까지 언론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한영이 직접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한 90년대 초중반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지는 정권 교체 시기였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북한은 80년대까지는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적 체제가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배급이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의료 같은 시스템이 아직 작동하고 있었죠. 그러나 90년대로 들어와서는 그것이 한계에 오기 시작했으며, 소련의 붕괴로 이전까지 받던 지원이 끊겼고, 김정일의 승계 시기에는 북한은 엄청난 위기를 맞았죠. 1994년부터 추정하는 일명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2000년까지 굶어 죽는 아사자가 100에서 300만 명까지도 추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한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 김일성 대학 총장, 조선노동당 비서를 역임한 거물 황장엽이 1997년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한열은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말하자면 북한 최고위 명문가 계열의 자제라는 것 말고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황장엽은 경력과 지위가 비교도 되질 않는 고위 인사였고, 때문에 북핵이나 북한의 실상에 대해 더더욱 충격적이고 자세한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2000년대 이후 태생이신 분들은 아마 체감이 안 되실 텐데, 북한의 진짜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중반으로 봐야 합니다. 80년대는 진짜 북한이야말로 낙원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들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나 사상이 오히려 대세였을 정도로 대학가나 심지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력들은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진짜 실체가 싸그리 뽀록나면서 2000년대를 거쳐 싸그리 몰락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에 있어 북한의 상황을 증언한 이한영이나 황장엽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한열은 앞서 말했듯 황장엽보다 훨씬 먼저 탈북했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나름대로 직장도 잡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린 상태였죠. 황장엽은 그 의미나 알고 있는 기밀 등 여러 가지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강남의 안전가옥도 받았고, 국가가 직접 국정원 요원과 경비 병력을 항시 붙여 그를 경호했죠. 왜 그랬냐면 그게 바로 이 이한영 암살 사건 때문입니다. 자, 황장엽은 1997년 2월 12일 망명 의사를 밝혔고, 실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4월 20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당연히 2월 12일 당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었죠. 자, 실제로 황장엽의 이 충격적인 망명 시도 바로 직후 10년이 넘게 남한에서 살고 있었던 이 이한열을 죽이기 위해 1997년 2월 15일 토요일에 공비 2명이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은 별다른 경호나 감시도 받고 있지 않았고, 사건 당일 이들은 이한영이 퇴근하는 시간에 이한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한영의 집 14층에 올라가 대기한 후 이한영을 엘리베이터에서 급습하여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이한영이 바보가 아닌 이상 북에서 내려온 공비들임을 알아차렸겠죠. 공비들은 복도에서 이한영에게 북으로 가자고 설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한영과 몸싸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이 현관문에 붙어있던 렌즈를 통해 공비가 소음권총으로 이한영을 쏘는 것을 목격합니다. 목격자 박씨는 즉시 112와 119를 신고했지만 공비들은 이미 달아난 후였습니다. 이한영은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북한의 공비가 쥐도새도 모르게 내려와 사람을 죽이고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증발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과 기무사, 안기부 모두가 이 공비의 검거에 실패하였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90년대라지만 이렇게 북한의 공비가 사람을 죽이고 다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니 많은 의미로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거물 황장엽의 망명 시도 후 일종의 북한의 경고성 보복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황장엽이 아직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 시점에서 언제든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경고가 되었고, 사실 이 사건 이후로는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졌죠. 공비가 사람을 죽여도 아무것도 밝힐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때문에 김영삼 정권 말부터 이미 황장엽에게는 국가적인 철통 보안과 경호가 이루어졌고, 이후 당선된 김대중 정부에서는 일명 햇볕 정책으로 북한과 대화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됨으로써 이런 불안이 좀 나아졌지만, 그때도 2002 월드컵 기간에 제2차 연평해전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한영 사건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도 이 두 명의 무장공비는 남해안으로 달려가 북으로 귀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귀환 후 공화국 영웅의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다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가적인 수사 인원을 투입해도 과연 범인이나 그 배후를 잡고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 던졌던 사건이 바로 이 이한영 암살 사건입니다. 북한의 최고위층 로열 패밀리가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찬양하며 이 자유가 숨쉬는 대한민국에서 처자식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그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북한에게 있어서 그는 어디까지나 인간 이한영이 아닌 변절한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훈을 준 이 사건으로 국가는 철저히 준비하여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저 깡패들의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